안녕하세요. 잘못한 결혼 한 번으로 별별 일을 다 겪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미혼 시절 결혼이 인생의 피날레라고 생각했어요. 의뢰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해피엔딩은 결혼으로 끝이 나잖아요. 하지만 겪어보니 인생의 진정한 시작 또한 결혼이더군요. 오히려 그 전의 인생은 인생의 서막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결혼 후 파란만장했던 저의 이야기를 전 지금부터 풀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남들이 다 가는 적당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여의 취업 준비 끝에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 지인 소개로 만난 3살 많은 남편과 나이 31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것을 확실히 챙길 줄 아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자기 가족 하나는 잘 챙기고 건사할 사람이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태어나서 제가 한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여보, 나 스크린 골프장을 하나 차려서 운영해보고 싶어. 지인한테 위치 좋은 곳을 하나 추천받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당신 그동안 모아둔 돈 나한테 좀 투자해 줄 수 있어? 나 정말 자신 있어. 남편은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위험 부담이 큰일이라는 걸 알기에 전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적어도 돈이나 일에 대해선 신중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지참해 갔던 모든 돈을 털어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처음엔 조금 고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호언장담처럼 사업을 안정화시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 벌이가 안정적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돈에 대해 더욱 인색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곳저곳 투자도 많이 하던 남편은 투자를 하느라 정작 융통할 여윳돈은 없다며 아이들의 물건에까지 인색하게 굴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애들한테 그만 좀 짜게 굴라고 화를 내니까 남편은 여자가 돼서 알뜰하게 좀 굴라며 도리어절 타박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낭비하는데 애초에 당신이 사업자금 아껴야 한다면서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됐잖아. 난 지금 수당 받고 육아휴직 중인데 그걸로 우리 식비에 생활비에 공과금에 집 대출금까지 다 내고 나서 적금까지 드는데 나 정도면 알뜰한 거 아니야? 남편과 전 시간이 흐를수록 박터지게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 싸움이니 어디 밖에다 말할 데도 없어 답답했던 제게 유일한 숨구멍은 동갑이었던 동서와 1살 어린 시누이였습니다. 맞이었던 남편 아래론 각각 2살 터울로 시동생과 시누이가 한 명씩 있었는데 시동생은 물론이거니와 시누이와 동서 또한 무척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이도 비슷했던 우리 여자 셋은 무척이나 말이 잘 통했죠. 형님, 오늘도 아주버님이랑 냉랭하시던데 또 싸우셨어요? 아, 말도 마. 내가 진짜 내 얼굴에 침 뱉기라 물티슈 2장 뽑아 쓴 것 때문에 1시간을 내리 싸웠다고 어디서 말도 못해. 에휴, 제가 대신 미안해요, 새언니. 우리 오빠 엄청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집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나눠 먹기 싫어서 다 자기 기다렸다가 새벽에 방문 잠그고 혼자서 치킨 뜯어먹던 사람이 바로 저희 오빠예요. 참 내 가족이지만 큰오빤 우리 엄마랑 완전 판박이에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 그저 본색을 드러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우의 말처럼 시모도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분이었어요. 앞서 말했듯 시모는 자식들에게도 돈에 대해 매우 인색하게 굴었고 공짜와 꽁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분이셨죠. 그런 면에서 시모와 남편은 쿵짝이 매우 잘 맞았는데 저와 동서가 2사람에게 크게 정이 떨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지났던 때 인테리어 업종에서 종사하던 시동생의 사업이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동서 또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명절에 모여 들어보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하더군요. 형, 진짜 이런 부탁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공사 대금이 안 들어와서 지금 당장 막아야 할 돈이 태반이야. 내가 공사 대금만 받으면 형 돈 먼저 꼭 갚을게. 나 이런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라, 형.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남편에게 면모가 없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시동생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아는지라 괜히 저까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죠. 흥, 그러다 끝까지 공사대금 못 받으면 내 돈 어떻게 갚으려고? 난 뭐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냐? 나 투자하는 사람이야. 투자금 회수 못할 게 뻔한 투자처에 내가 돈을 빌려줄 것 같아? 가족이란 핑계로 내 피 같은 돈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리고 솔직히 돈이 없으면 사업을 접든가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네 몸은 사리면서 남의 돈은 탐내? 정혁이 말이 맞다.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대리운전을 뛰든 노가다를 뛰든 해야지. 왜 가족한테 손을 벌려? 행여 나랑 네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 마라. 우리도 돈 없다. 정혁이 얘는 장손이라 그런지 머리도 좋고 야무진데. 아휴, 동혁이 넌 왜 그렇게 덜 떨어지니? 애초에 네가 똑똑하게만 굴었어도 네 사업이 그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한심하긴. 그 옆에서 시모는 혹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싶어 먼저 선을 긋더군요. 모멸감을 느낀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곤 아무 말도 못했고 동서는 분노에 찬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과 시모에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부모나 형제라고 다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고 당연한 것도 아니지만 못 빌려주면 못 빌려주는 거지. 어쩜 저렇게 말을 못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둘 다 말본새가 그게 뭐야. 아무리 남한테라도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돈돈거린단 말이야. 동혁이 너 얼마 필요하냐? 이 아버지가 빌려주마. 여보, 당신은 잠자코 있어. 평생 밖에서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몇 년간 자기 사업 굳건히 잘 지켜오던 애한테 한심하다 말을 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으면 휘청거릴 때도 있는 법이지. 힘든 자식을 북돋아 주지 못할 망정 엄마가 돼서 어떻게 애를 그렇게 비난하냐 말이야. 며느리들 앞에서 창피한 줄 알아. 시아버지께선 시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끝내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시모와 평생 살아오셨나 싶을 정도로 시아버지께선 경우 있고 좋은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인색한 성격을 아셨기에 제게 따로 종종 용돈도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장손이 남편의 자식인 저희 아들들을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남편과의 감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면서도 저는 자식들을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기 싫어 꾸역꾸역 버티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나중에 작은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저는 작은 방에서 남편은 안방에서 자며 각방을 쓸 정도로 서로 관계가 나빠져 있었죠. 바로 그쯤 시댁에 놀라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원래 결혼 생각이 없다던 시누이가 대뜸 결혼을 하겠다며 3살이나 어린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나이 40에 그것도 임신까지 해서 말이죠. 다들 놀라서 뒤집어진 와중에도 시몬이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설마 결혼한다고 우리한테 돈이라도 달라는 거 아니지? 혹여 임신했다고 유세 부릴 생각 마라.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해결해. 그럴 생각 없어.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 있어, 엄마. 아무리 아다르고 어다르다지만 40 된 딸이 임신까지 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걱정이나 축하가 먼저 아닌가요? 옆에서 남편은 축의금 내라는 건 아니겠지라며 구시렁대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에 대한 경멸감이 또다시 마음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신우이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제가 따로 모아둔 돈에서 신우이에게 100만 원의 축의금을 건넸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도 했고 힘든 결혼 생활 중인 절 많이 위로해줬던 착한 신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신우이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인과 개인 사업을 한다던 심애부는 처음엔 예의도 바르고 시댁에 와서도 깍듯하게 잘했어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우린 그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죠. 심해부가 경찰서에?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건전한 일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애아빠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집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다 알게 됐어요. 그 사람 심지어 사기랑 폭행으로 전과가 6개나 된대요. 그동안 깜짝같이 절 다 속인 거예요. 제 시부모님까지 전부요. 그래도 신우이는 애를 생각해서 합의금을 내주고 심해부를 어르고 달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본색을 드러낸 심외부는 이후엔 대놓고 사고를 치고 다녔고 결국 시댁 식구 모두 심외부의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되었죠. 돈을 빌려달라고? 황서방이 사기로 잡혀갔단 말이냐?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도저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요. 신우이는 버티다 못해 결국 시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아버진 신우이를 걱정하며 심애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댔지만 시모는 신우이가 부모한테 돈 요구를 한다며 성을 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아버지, 도연이 돈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저도 그만큼 돈 주세요. 뭐야? 아니 너는 왜? 억울해서 그러죠. 그렇잖아요. 저번엔 동혁이한테 돈 빌려주시고 이번엔 도연이한테까지 주시면 삼남매 중에 저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말이 빌려주시는 거지 쟤네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면 어떡해요? 저게 무슨 억지랍니까? 남편은 혹여 자신이 동생들보다 돈을 덜 받게 될까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궁지에 몰린 자기 여동생은 안중에도 없고 말입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신우이에게 돈을 빌려주긴 하셨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으시더군요. 불쌍한 외손주를 생각해 한 번만 도와주시는 거지 자신의 돈으로 사기범인 사위를 구해줄 생각은 앞으로 일절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서 나올 때까지 신우이를 노려보며 집에 와서도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치졸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고 결국 그날 우리는 대판 싸움을 벌이고 말았죠. 당신 오빠가 돼서 대체 왜 그래? 나서서 동생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저번에 서방님 때도 그렇고 사람이 왜 그렇게 치졸하냐 말이야. 뭐? 치졸?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내 목 챙기겠다는 게 뭐가 나빠?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이 커서 당신이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유산 운운하면 기분 좋겠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거야. 당신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신이랑 돈밖에 몰라? 그럼 좀 안 돼? 그리고 유산은 뭔 유산? 난 나 혼자 다 쓰다가 죽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애들한테 나가는 돈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유산 타령이야? 그럼 당신은 왜 아버님한테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왜 당신은 되고 애들은 안 돼? 이건 아버지가 동생들한테 먼저 돈을 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잖아. 난 애초에 우리 애들이 부탁해도 돈 한 푼 해줄 생각 전혀 없어. 걔들이 나 돈 버는데 뭐 하나라도 보태줬어? 맨날 내 피 같은 돈 뜯어가기만 했잖아. 그 정도로도 감지 덕지한 줄 알아야지. 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놈을 우리 애들 아빠로 두겠다고 아등바등 애를 쓸 필요가 없겠다.
차라리 애들한텐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하고요. 앞으로 자라면서 남편은 우리 애들에게 돈으로 더욱 눈치를 줬으면 좋지 좋은 아빠가 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먼저 남편에게 협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옳다구나 하고 제 말을 덥석 물더군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저와의 오랜 다툼과 악화된 관계가 괴롭고 지겨웠던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한 지 12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이혼은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되더군요. 남편도 저도 이혼 의사가 명확했고 애들에 대한 양육권 자체를 남편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에도 동의를 했고 의외로 재산 분할 또한 잡음 없이 아주 매끄럽게 협의가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마지막은 의외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되던 날 시누이는 제게 전화해 축하의 말을 건네주더군요.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새언니. 앞으로는 새언니 앞에 좋은 날만 가득하길 빌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난 나보다 아가씨가 더 걱정이야. 정말 그놈하고 안 헤어질 거예요? 네. 그래도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신 이후엔 이 사람 조금 잠잠하네요. 자기도 저랑 저희 아버지한테 미안하긴 했나 봐요. 새언니, 이제 이혼했으니까 더는 제 걱정은 마세요. 저 꼭 잘 살게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우리 안부 묻고 살아요, 아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솔직히 신우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찝찝했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선택한 인생이니 더 이상 제가 왈가왈부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이혼한 이후 제 삶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처음 제 이혼 소식에 부모님은 제 걱정을 하셨지만 오히려 밝아진 제 모습을 보고 나선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이들 또한 집에서 먹는 것, 쓰는 것에 대한 눈치를 주는 전 남편이 없으니 전보다 더욱 활기차졌어요.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진즉에 이혼을 할 걸 싶었죠. 엄마 이거 봐. 아빠 시계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아빤 우리 없이 되게 잘 사나 봐. 아빠 SNS 보면 맨날 해외여행 간 사진, 명품 시계, 명품 옷 산 자랑글밖에 없어. 전 남편은 이혼한 후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는 몰랐지만 큰아들이 전 남편의 SNS에 올려진 사진들을 보여주며 제게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맨날 돈 없다를 입에 달고 살았던 전 남편이었기에 저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났나 싶었지만 전 이내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애들에게조차 통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전 남편이 빚을 내건 돈을 많이 벌었던 간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뭘 하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살까 싶었죠. 이혼한 후 저는 가끔 시아버지와 만나며 동서와 시누이와의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손주들을 예뻐하셨던 시아버지는 제게 조심스럽게 가끔 연락해도 되냐고 물으셨는데 원체 좋으셨던 시아버지께 애들을 보여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 저는 시아버지와 가끔씩 밖에서 만나 손주들을 보여드렸어요. 아이들 또한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고요. 게다가 동서와는 동갑내기 친구처럼 워낙에 친했으니 굳이 연락을 끊을 이유가 없었죠. 제가 잘못해서 한 이혼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사는 게 바쁜지 시누이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는데 그래도 가끔 안부를 물을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저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제 착각이었죠. 이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주말 저와 전화통화를 하던 동서는 대뜸 시누이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렇게 들은 시누이의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다 형님, 혹시 요즘 아가씨 소식 아세요? 요샌 내 연락을 잘 안 받더라고. 한 3개월 전에 통화했었나? 그럼 아가씨 남편이 사기랑 폭행죄로 교도소 간 일도 알고 계세요? 벌써 몇 달 됐는데. 뭐? 교도소? 아니, 아가씨 나한테 그런 얘기 전혀 없던데. 휴,
아가씨가 괜히 형님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나 보네요. 그 사람 한동안 잠잠한가 싶더니 결국엔 사고를 쳤대요, 글쎄. 상대방이 합의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해서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긴 꼭 잘 살 거라고 말하던 신우의 말이 떠올라서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동서의 다음 말이었어요. 아무튼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가씨 아들 준영이가 많이 아파요. 애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글쎄 소아암 판정을 받았다네요. 뭐라더라? 간모 세포종이라던가? 아무튼 이제 4살 된 애가 암이라니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뭐? 암? 네, 그것도 상황이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문제는 당장 수술을 시킬 만한 돈이 아가씨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급한 대로 치료만 받게 하고 있대요. 알고 보니까 그놈이 아가씨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아가씨 이름의 신용카드로까지 대출을 마구 받았다가 죄다 날려서 아가씨 지금 신용 불량자 상태라네요. 그래서 대출도 못 받고 있고요. 신우이는 불행의 수랭에 빠져 있는 상태더군요. 저는 큰회승모하며 똘망똘망하게 절 불렀던 당시 3살배기 시조카를 떠올렸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우이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힘이 돼주었던 시조카가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이번엔 아버님이 안 도와주셨어? 아무리 그래도 애 수술은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말도 마세요. 지금 이혼하신 아주버님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면서도 우선 애는 살려야 하니까 아가씨가 시댁에 찾아가서 아주버님과 어머님한테 손을 벌렸는데 글쎄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찬물까지 끼얹으면서 내쫓았대요. 어디 존벌레 마냥 자꾸 달라붙어서 부모 돈을 빼먹으려고 하냐고요. 그러게 애를 낳을 거면 좀 건강하게 낳기나 하지. 애가 아픈 건 임신했을 동안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아가씨 탓이라면서 자기들 돈 괜히 넘보지 말고 아가씨 시댁에 가서 부탁하든 구걸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애 생명이 걸려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저까지 화나고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 SNS 보셨다고 했죠? 자기 온갖 명품의 외제차까지 비싼 걸로 바꿔 타고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동생 일을, 그것도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을 나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당시 외출 중이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신우이에게 돈을 마련해 주려고 하셨지만 이미 시모가 통장이며 도장이며 죄다 꽁꽁 숨겨둔 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신우이를 도와주려고 하자 시모는 시아버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은행에 가자 은행까지 쫓아가 아예 드러누워 난동까지 부리면서 대출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는 학을 뗐죠.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요즘 애들 아빠 사업이 더 힘들어져서 대출에 대출을 더해서 겨우 파산만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어찌저찌 마련해서 200만 원 돈을 아가씨한테 보내주긴 했는데 그걸로 수술비가 되겠어요. 정말 도울 방법은 없고 어찌할지 답답하네요. 아가씨 시댁에서도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 아가씨는 준영이 간병하느라 일조차 나가질 못하니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가 없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 막막하기가 짝이 없더군요.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동서에게 시조카가 입원한 병원과 병실 호수를 물어봤어요. 병실에 찾아가 보니 시조카는 잠에 들어 있었고 저를 본 신우의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어? 새언니, 여긴 어떻게... 그동안 신우이는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거의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신우이를 안고 위로해 주었죠. 많이 힘들었죠? 혼자서 마음고생 많았어요, 아가씨. 나 동서한테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나한텐 돈 빌려달란 얘기를 안 했냐고요.
나 아가씨가 이렇게 힘든지 정말 까맣게 몰랐잖아요. 진짜 아가씨 이렇게 마른 것 좀 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거죠? 죄송해요, 새언니. 그냥 전 이혼한 새언니를 더 이상 우리 집 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언니도 혼자서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새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가족끼리 염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혼했어도 아가씨는 우리 애들 고모이고 제겐 여전히 여동생 같은 존재예요. 한참 동안 흐느끼는 신우이를 달랜 저는 병원을 찾아간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은 신우이는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가씨, 준영이 수술비랑 병원비 전부 내가 내줄게요. 그리고 동서한테 아가씨 계좌 물어봐서 아가씨 계좌로 2천만 원 따로 보내놨어요. 이건 준영이 병간호할 동안 생활비로 써요. 네? 아니, 새언니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요? 왜 이래요? 나 이혼녀예요.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 데다가 다달이 양육비에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아가씨 오빠 재산까지 있다고요. 아가씨, 우선 내 돈 받고 갚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우선 수술시키고 준영이부터 살려야죠. 그리고 아가씨 지금 준영이 때문에 일도 못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생활할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말 말고 지금은 내 도움 받아요. 새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 말에 신우이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호기롭게 말했지만 신우이에게 저 큰 돈을 덥석 줄 만큼 제 형편도 넉넉진 않았어요. 집도 새로 구했고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선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신우이가 제 사정을 알면 제 도움을 거절할까 싶어 좀 허세를 부렸던 거죠. 한참을 울더니 신우이는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또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인내심 있게 신우이가 입을 열길 기다렸어요. 새언니, 사실 제가 새언니한테 털어놓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뭔데요? 사실 알자마자 바로 새언니한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차마 새언니한테 말을 못 꺼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기적인 마음에 이런 복잡한 일에 끼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근데 저랑 다르게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새언니를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인데요? 설마 아가씨 또 큰오빠 일이에요? 제 전남편의 일이냐는 제 물음에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신우이가 제게 전해준 거대한 진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작은 새언니한테 들으셨죠? 저 친정에서 돈 빌리려다 큰오빠한테 소박 맞고 저희 엄만 저한테 찬물까지 끼얹었다는 거요. 큰오빤 그때 저한테 왜 네 애를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냐고 참 염치 없고 뻔뻔하다면서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두 사람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지만 안 빌려주면 마는 거지. 어떻게 자식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 친정에 들어간 직후에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아직 제가 온지 몰랐었고요. 그때 큰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할 때 새언니한테 분할해준 재산 말고 숨겨놓은 큰 재산이 따로 있다면서요. 재산이요? 네, 저 그때 두 사람 몰래 대화를 녹음해놨어요. 창피하지만 그때 전 정말 절박했어서 얘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나중에 이걸 무기로 오빠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오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한테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포기했지만요. 신우이는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선명히 흘러나오는 목소린 확실히 시모와 전 남편이었죠. 너 어머 몰래 사둔 3층짜리 건물 네 명의로 다시 돌려놨니? 아니요. 아직 재현이 명의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고 돈이고 차명 빌려주는 조건으로 다달이 그놈한테 주는 돈 아까워서라도 빨리 제 명의로 돌려놓긴 해야 하는데
이혼하고 너무 바로 돌려놓으면 티가 날 것 같아서 한운 수 없이 이렇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마 전까진 건물값이 많이 올랐는데 요샌 자꾸 떨어져서 2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빨리 팔긴 팔아야 하는데. 그래도 잘 생각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어떻게 이혼하게 될 줄 알고 미리 재현이 명의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을 생각을 했어? 계속 재현이 명의 통장으로 돈을 모아뒀다고 했었나? 네, 몇 년 됐어요. 비자금 목적도 있었고 힘들게 번 제 돈 애들 엄마랑 나눠 쓰기 싫었거든요. 그랬길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그 큰 돈을 애들 엄마랑 재산 분할할 때 무지하게 빼앗겼을 텐데. 혹시 이혼을 질질 끌면 들킬까봐 저 양육비든 재산 분할이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얼른 호적 정리해버렸잖아요. 아유, 잘했다. 그래서 비밀 지켜주는 조건으로 이 엄마한테 주기로 한 돈 꼭 잊지 말고 줘야 한다. 에이, 재현이 그놈이랑 괜히 집으로 이차 왔다가 술 취해서 떠드는 바람에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알았어요. 아무튼 엄마, 이건 절대 아버지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이고, 좋아라. 공짜 돈이로구나. 기가 막혔습니다. 어쩐지 사업이니 투자니 그렇게 해대던 인간이 맨날 돈 없다 소리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땐 그저 전 남편이 투자인 소질이 없어 투자금 회수를 잘 못하고 있나 싶어 따로 묻지 않았거든요. 제 딴엔 전 남편이 속상할까 싶어 배려해 준 것이 제 자신을 호구로 만들어놨던 거죠. 심지어 재현이란 그 사람은 저도 몇 번이나 봤던 남편의 친한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제 앞에선 해실거리며 웃던 그놈이 제 남편 같자고 제 뒤통수를 칠 궁리를 했었다고 생각하니 열이 뻗쳤어요. 제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신우이는 제게 무척이나 미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새언니.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아가씨처럼 힘든 상황에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가씨는 그저 얼른 준영이부터 수술시키고 준영이 옆을 지켜줘요. 저는 눈물 지는 신우이를 뒤로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곤 그 길로 곧장 이혼할 때 자문을 얻었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전 남편에게 추가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어요.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당신 미쳤어? 이제 와서 무슨 소송이야? 이미 이혼도 다 끝난 마당에. 그리고 당신 대체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이 나랑 재산 분할하기 싫어서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려 놨다는 거지. 난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돈까지 아까워서 내가 진짜 가만히 있을까 싶다가도 네 그 쫌생이 같은 마음이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꼭 그 돈 빼앗아오고 싶다.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간 자금 중 절반이 거의 내 돈이었던 거 기억하지? 그럼 나도 당신 돈에 지분 있는 거야. 투자든 사업이든 다 내 자금 아니었으면 당신 시작도 못했을 테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아무리 우리가 이혼했어도 결혼 관계 중에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치사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지금까지도 재산을 당신 명의로 안 돌려놓고 조심하고 있던 거잖아. 억울하면 어디 법정에서 한번 떠들어봐.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전 남편과 아주 긴 법정 싸움을 해야 했어요. 오랜 소송은 저를 지치게 했지만 저는 자기밖에 모르는 전 남편을 꼭 물먹여주고 싶었죠. 그 사이 신우의 아들인 시조카는 수술 후 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시조카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소송에서 승리해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원했던 5대5는 아니지만 4대6의 비율로 저는 전 남편이 숨겼던 재산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제게 주었던 녹음본과
전 남편이 자신의 친구 이름으로 건물 명의를 바꿨던 기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 남편이 전 남편의 친구에게 소정의 대가를 보낸 이체 기록 등으로 저는 남편의 은닉 재산에 대해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따로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친구는 차명으로 명의와 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한 법의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징역살이를 하게 되진 않았지만 전 남편은 잔뜩 약이 올라 법원 앞에서 제게 난동을 피우더군요. 야, 나한테 돈벌레 하더니 진짜 돈벌레는 너 아니냐? 내가 돈 버는데 네가 뭘 보태줬다고 그 큰돈의 40%를 떼어가냐고. 이 도둑 같은 여편네야. 그럼 난 결혼 생활 내내 놀았니? 그 돈 나 주게 됐다고 억울해할 것 없어. 결혼 생활 기여도로 따지나 초기 투자금 투자 비율로 보나 나도 그 돈에 대해 충분히 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나한테 쓰겠니? 그래봤자 애들 키우는데 쓰겠지. 아무튼 애들이고 뭐고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당신 인생을 채우는 건 당신을 아끼는 가족이고 주변 사람들이야. 당신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나중엔 마음에 큰 구멍이라도 뚫려버릴걸? 아무리 돈을 써도 외로움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더 후회하기 전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주위 좀 둘러보면서 살아. 죽을 때 당신 조문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 전에. 말을 마친 전 함께 간 남동생과 함께 유이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뒤에서 씩씩대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이번엔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시모는 약이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신우일로 안 그래도 시모에게 화가 나 있던 전 그런 시모를 약 올리듯 전화를 받았죠. 네, 아줌마. 어쩐 일이세요? 뭐? 아줌마? 그럼 이제 더는 그쪽이 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제가 아줌마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요? 뭐야? 야, 너 대체 나한테 무슨 원수가 져서 내 아들 돈을 홀라당 빼앗아 갔어? 너 때문에 나한테 주기로 했던 돈까지 정혁이 그놈이 안 준다잖아. 내 돈 내놔. 네가 뺏어간 돈에서 내 목 당장 내놓으라고. 이게 왜 아줌마 돈이에요? 당당히 판사의 허락을 받은 엄연한 제 돈인데. 아줌마, 제가 진짜 너무 추해서 그러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모가 돼서 그렇게 힘든 자식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다.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며 부탁하는 딸 얼굴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우리 착한 아가씨가 울던 얼굴이 잊혀지질 않아서 언젠가 꼭 한번 아줌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벼르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먼저 전화 주셔서 고맙네요, 아줌마. 아줌마, 제발 심보 좀 곧게 쓰고 사세요. 그러다 옆에 있는 남은 가족들 전부 떠나가기 전에요. 제발 저희 아들들한테 부끄러운 할머니가 더 이상 되지 않으시길 빌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후 시모는 어떻게든 제게 돈을 받아내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더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더 이상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화해서 제게 뭐라고 할지 뻔하니 괜한 일로 기운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기적으로 저와 손주들을 찾아오던 시아버지는 저에게 잘했다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주 장하구나. 돈밖에 모르는 그놈은 그렇게 된통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어머마,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심한 나 대신 우리 도연이 그리고 준영이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원래 시모와 전 남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동생과 동서는 재판 결과를 굉장히 통쾌했고 그렇게 전 남편의 재산 은닉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 남편에게 판결받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전 남편은 술만 취하면 제게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해댔죠. 야, 내 돈 먹고 잘 살고 있냐? 너 같은 월급쟁이가 분수에도 안 맞는 큰돈 꿀꺽했으니 이젠 3일에 한 번씩 배탈이라도 날 거다. 제발 나라. 배탈이든 큰 병이든. 왜냐하면
난 그 돈 뺏긴 게 너무 속이 쓰려서 지금도 맨날 배가 아프거든. 나쁜 년, 돈으로 똥도 닦을 잔인한 여편네. 내 돈, 아이고 배 아파. 화장실 가야겠다. 어찌나 취했는지 그놈의 화내다가 울다가 이랬다 저랬다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나중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날 정도로 말이죠. 이후 저는 애들 때문에 그놈의 연락처를 차마 차단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그놈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꼭 필요한 내용이랄 것도 없었지만은요. 긴 시간이 흘러 어느새 시조카가 수술을 받은 지도 3년이 흘렀네요. 3년 전 시누이가 친동생 같아서 도와준 일이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되어 저는 지금 이전보다 여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들은 각각 중3, 중1이 되어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끔씩 아이들의 얼굴에서 전 남편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곤 해요. 아이들이 혹시 외모뿐 아니라 성격까지 전 남편을 닮을까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베풀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전 남편을 닮지 않고 착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시동생의 사업 또한 다행히 위기를 넘겨 시동생과 동서는 자식들과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7살이 된 시조카는 아직 완치가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저는 긴 시간 투병을 하고 있는 시조카와 시누이를 위해 전셋집 하나를 얻어주고 나머지 경제적 지원 또한 해주고 있죠. 부디 시조카가 얼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시누이의 얼굴에도 언젠간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그래, 아주 잘 지냈다. 내가 이혼을 하고 나니까 밤에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모가 시조카의 수술비를 내지 못하게 난리를 친 일을 계기로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자식 셋을 낳고 함께 살아온 아내이니 참고 또 참다가 외손주의 생명까지 하찮게 여기는 시모에게 질려버려 소송까지 불사하셨던 거죠. 시모는 절대로 이혼 못한다며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시아버진 경찰까지 불러 시모를 내쫓아 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이후 시모는 마찬가지로 시아버지에게 내쫓긴 전 남편과 함께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전 남편의 소식은 우리 중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때의 충격이 컸는지 전 남편은 SNS까지 탈퇴해 더 이상 저희 아들들도 전 남편의 소식을 몰랐거든요. 게다가 사춘기가 된 후 전 남편이 했던 일을 전해들은 아들들은 자기 아빠 일이라면 질색을 하며 더 이상 전 남편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 또한 아들들이 자기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속이 쓰린지 아들들에게 연락을 일절하지 않고 있죠. 다만 시아버지께선 최근 제게 시모의 근황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마 둘 다 잘 살고 있진 않을 게다. 네 전 시어미가 나한테 요새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겨댔었거든. 정혁이 그놈이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난 당신이 둘째, 셋째한테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당신이 당하고 있는 거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고 답장하곤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놈 집에서 나오든 그게 싫으면 그놈 아래에서 그냥 참고 살든 알아서 하겠지. 다 자기 업보인 걸 죽기 전에 그 옆편 내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서로 똑같은 두 사람은 더 이상 합심해서 비난할 대상이 없으니 아마 서로를 괴롭히며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무척이나 고역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전부 다 자업자득인 것을요.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지저분한 이혼을 목격하게 된 제 아들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께 말씀드렸죠. 부모의 불행을 보며 사느니 조금 해프닝이 있긴 했어도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게 애들 정서 발달에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애들 아빠를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고 사실만 잘 집어서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일을 애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애들은 오히려 잘못된 상상을 하면서 엇나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언제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컸냐며 저를 대견해 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저 부모님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맞지만 자식 키우는 일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혹여나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진 않았을지,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제가 모르는 아픔이나 우울을 겪고 있진 않을지 매일이 노심초사지요. 그래도 전 우리 아이들이 결국엔 바르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며 당당한 워킹맘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도소에 있는 심외부와 호적 정리를 마치고 저처럼 이혼녀가 된 시누이 또한 시족과 함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언니로서 시누이를 지키고 응원해주며 함께 늙어갈 생각이에요. 저는 이 사연을 저처럼 이혼을 하신 분들께 응원을 전하기 위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이혼녀라는 편견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한들 아직 이혼한 사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꽤나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야 제가 차마 할 말은 없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택한 이혼은 흠이 아니고 불행한 부모보다 행복한 부모가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데 있어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괜히 죄스러운 마음 가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에 외치자고요.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고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